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2회차 기출문제,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세 번째 시간입니다. CS 개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편집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날 것 그대로 중간에 노이즈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사가 말이 꼬이더라도 오탈자가 있더라도 큰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행하겠습니다. 21번 자아의식 모델인 조하리의 창에서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영역이 뭘까요? 이 조하리의 창 문제 유형은요. 2021년 12회차까지도 보게 되면 이 사분면의 세부 내용들을 가지고 명칭을 맞추는 문제 유형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으로 같이 향후 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기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습니다. 벌써 답을 지목합니다. 두 번째, 고집이 세고 주관이 지나치게 강합니다. 이 문제가 참 어려웠던 게 두 번째 것까지 읽으면요 답이 두 개가 나와버려요. 마치 오판을 하시면. 세 번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증상이 많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개선하기 위해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가 필요하게 되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목하고 있는 정답은 뭐가 되느냐? 미지의 영역입니다. unknown area라고 불려지는 소극적이고 고민이 많아요. 흔히 저희가 음성 증상 뭐 이렇게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소통 영역이라는 건 뭐 존재하지도 않으니까요. 맹목 영역, 저희가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불러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무한테나 반말을 한다든가. 이래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맹목 영역. 공개된 영역, 오픈 에어리어라고 부르고요. 개방형, 인간관계가 넓어요.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겠죠. 숨겨진 영역, 블라인드 에어리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죄송해요. 블라인드가 아니라 히든 에어리어. 히든 에어리어. 바로 이런 걸 편집 안 한다는 얘기예요. 생방송 그대로. 신중형, 실수, 공격당하는 일이 적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저나 현대인에게 가장 많은 유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미지의 영역 찾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협상 당사자 사이에 요구 수준의 차이가 심하고 협상안이 단기간 타결되기 어려운 경우 사용되는 것으로, 흔히 이 문제가 지목하고 있는 건 지금 인질 협상에 대한 관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일수도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협상 목표를 단번에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 문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이게 이제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중의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이런 협상기법 명칭이 뭡니까? 그래서 100을 내놔요 라고 했을 때 100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했을 때, 그럼 10, 10, 10, 10, 10씩 10번 내놔요. 그러면 이건 부담스럽지 않죠. 네, 이렇게 협상하는 걸 이 소세지를 자르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끌고 온 말이 살라미 기법이에요. 살라미 기법. 근데 독특하죠. 탑이 두 개가 켜지는 거 보니까. 네, 이건 왜 그러느냐? 순차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갑니다 라는 저 중의적 표현 때문에 한 발 들여놓기 기법. 정민아, 동전이니? 야, 동전이 어딨니 요즘에? 야, 그럼 1,000원 있어? 1,000원 없지. 1,000원도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그럼 10,000원 내놔. 내가 바꿔다 줄게. 이러면 열어줘야 됩니다.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은 잘 보시면 요구하는 용량이 바뀌어요. 요구하는 용량이, 이 전체적인 용량 자체가 바뀌어요. 매번 커지거든요. 근데 살라미 기법은 요구하는 게 커지는 게 아니고요. 분배를 시켜요. 간단하게. 나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애초에 살라미 기법으로 답이 출제가 됐어. 출제된다. 답이 저 발표가 됐어요. 그 이후에 문제 이의 제기가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건 한 발 들여놓기 기법까지도 답으로 인정이 됐던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억하세요. 살라미 기법은요, 꼭 기억하세요. 요구할 때마다 용량이 바뀌시는 게 아니에요. 네. 한 발 들여놓기 기법은 실제로 요구할 때마다 점점점 커져요. 왜? 작은 걸부터 하겠다가 받아들이면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두 가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이해가시겠죠? 요 문제 유형. 이 이후에는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오류 때문에 이후에는 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문제 보기가.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중 비결정론적 철학. 자, 비결정론적 철학이라고 하면 뭐 TA. 그래서 뒤에 바로 교류 분석의 설명이 되네요. 설명이가가 아니라 설명이 되네요. TA. 인간관을 찾아 모두 선택한 거죠. 또 모두 선택하래요. 인간관. TA가 갖고 있는 인간관, 저희가 뻔히 알고 있는 거 뭐가 있나요? 첫 번째, 이걸 들으시는 선생님들이나 저나 다 공주와 왕자로 태어난대요. 그런데 개구리로 만들어버리는 건 부모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 긍정성. 두 번째가 자율성. 세 번째가 변화 가능성이에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유형은 실제로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유형이 긍정성, 자율성, 변화 가능성, 그 다음에 앞에 문제에서 제시했던 비결정론적 철학, 이렇게 돼서 다음 중 TA 교류 분석의 인간관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이런 식의 문제도 꽤 많이 나오고요. 자, 그럼 문제 보기로 볼까요? 긍정성 맞죠? 이 자율성 맞습니다. 다 재결단성 같은 경우는 PAC 이론에서 이 어덜트 성인자에서 많이 언급되는 내용이죠. 아닙니다. 성장 가능성 해당하지 않아요. 변화 가능성 맞아요? 맞죠. 그렇게 따지면 마가 되겠네요. 이건 실제 보기에 있네요. 네, 모두 선택하라고 해놓고 정말 다 써줬습니다. 네, 마. 긍정성, 자율성, 변화 가능성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에서 제기한 비결정론적 철학까지도요. 다음 문제. 에릭 번이 제시한 시간의 구조화 영역. 자, 시간의 구조화 영역은 총 6가지가 있고요. 요 문제 말고 확장되는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간의 구조화 6개는 하필이면 전부 다 두 글자로 돼 있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뒤에 기본서에서 보시게 되는 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구조 분석 두 가지 정신병리학적 문제라고 불려지는 오염과 베타가 있거든요. 얘네도 근데 두 글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가장 흔히 보시는 문제 유형이 다음 중 시간의 구조와 6개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뭘까요? 네, 이래놓고 오염과 베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구조와 영역 중 다음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그럼 보기로 볼까요? 직업, 취미, 스포츠, 육아 등. 자, 여기까지 몰라도 돼요. 무난한 화제를 대상으로. 자, 먼저 답을 지목합니다. 무난한 화제. 네, 깊이 있는 화제 말고 무난한 화제. 특별히 깊이 들어가지 않고. 자, 여기까지도 다 지금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 딱 문제 이 답을 지목하기 위해서 쭉 부연 설명을 앞에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놓고 바로 뒤에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을 나누는 것. 즐거운 스트로크의 교환을 나누는 것이라고 얘기가 되면 답은 잡담이 될 겁니다. 네. 의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전통이나 습관, 네. 그다음에 일정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의식. 활동 같은 경우는 건설적인 교류가 됩니다. 건설적인 교류가 됩니다. 친교 같은 경우는 뭐라 할까요? 친교 같은 경우는 흔히 진실한 교류라고 언급이 될 거예요. 친교 같은 경우. 자, 그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 필요, 부정적 스트로크를 교환하는 것, 이런 식의 키워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될 겁니다. 체크하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접촉 경계 혼란, 흔히 저희가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원인 중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이,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중요하고요.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각자 개별적인 객체로서 이 관점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한 세트야. 한 세트. 내가 있으니까 네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여지려면 네가 필요한 거야. 이런 관점이죠. 정말 둘 사이가 정말 인꼬 부부처럼 왜 인꼬라고 하는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런 관점으로 보이기 위해선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선 당신이 필요한 거야. 실제로 당신을 사랑하는 관점이 아니라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느냐? 융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융합. 이 문제 유형은 저 문제에서 제시된 저 부분을 체크하고 기억하셔야 돼요. 서로의 독자성을 무시하고 동일한 가치와 태도를 지닌 것처럼 여기는 상태.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사, 인트로젝션, 안으로 비춰준다는 얘기예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 정민아,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왜 남자는 울면 안 되나요? 남자는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끼지 못하나요? 이런 걸 필터링을 거치는 게 아니라 남자는 울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작정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왜? 절대 권위자로부터 내려오는 하나의 어떤 뭐랄까요? 하나의 어떤 명령이자 하나의 어떤 딱 인식이니까요. 반전입니다. 반전. 이 반전 같은 경우는요. 절대 권위자가 지금 없어요. 내 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지금 나한테 그렇게 옥죄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죠? 투사, 프로젝션. 영어를 제가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영어에 다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타인의 것으로 지각하는 현상이에요. 뭐 문제 생기면 확 그냥 너 때문에 그래 이래가지고 투사. 자, 자의식이 자의식. 이게 제가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의식하고 관찰하는 현상.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날 생각해 줄까? 이렇게 여기에 너무 집착하는 스타일입니다. 자기가 하나 자신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여기에 먼저 집중하는 스타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매번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번 출제가 되면 참 쉽지 않게 풀어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크리스토퍼가 제시한 고객 서비스의 3단계 중 거래 시 서비스, 온 서비스랍니다. 온이라고 영어가 나오면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MOT죠. 그래서 고객과 직원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는 소리예요. 같이 지금 상호작용하고 있다. 자, 1번. 제품의 포장. 제품 포장이 나오면 뭘까요? 제품의 포장은 거래 후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제품의 포장. 그죠? 재고 품질의 수준입니다. 그럼 이 재고 품질의 수준. 이건 뭐가 될까요? 재고 품질의 수준? 재고 품질? 재고 품질을 갖고 지금 재고가 있나요? 없나요? 또는 재고가 있는 건 말짱한 제품인가요? 반품이 되어 들어온 건 아닌 건가요? 이건 당연히 누구한테 물어봐야죠? 직원한테 물어봐야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술적 서비스, 거래 전이죠. 거래 전. 시스템의 유연성, 거래 전입니다. 회사에 대한 고객가 아니라 고객이에요. 고객, 또 옳다자. 고객의 평가, 이것도 거래 전이죠. 왜 그러냐면 거래 후에 만족한 고객으로부터 구전이라는 걸 듣고 올 테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대해서 미리 평가를 하고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호감을 갖고 오게 되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 유형, 거래 시에 대한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건 거래 후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거래 시, 이런 관점으로 구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암기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선생님들. 다음 문제. 서비스의 대상별 분류 중 생산자 서비스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이 생산자 서비스라고 하는 관점에서는요, 어떤 걸 키워드로 찾으셔야 되냐면, 생산자 서비스라는 관점은요, 간단하게 이 전문가로부터 받게 되는 서비스가 흔히 들어가는데, 이 중간재적 성격이라고 불러요. 중간재적 성격.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요, 이 서비스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 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들어낸 서비스를 저한테 줄 거예요. 저한테. 예. 이러다 보니까 회계 맞아요. 중간재적 성격. 법률 맞습니다. 광고 맞아요. 얘도. 디자인 이것도 맞아요. 예. 제가 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음식, 숙박, 예. 이건 뭘까요? 이건 기본적으로 소비자 서비스에 해당해요. 예. 이 소비자 서비스.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은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진짜로 보면. 참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냐 음식 숙박은요, 막바로 고객한테 제공해 주거든요. 막바로. 예. 음식과 숙박은 이 생산자가요, 딱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요 관점으로 봤을 때 막바로 고객한테 전달이 되거든요. 하지만 회계와 법률, 광고, 디자인 같은 경우는요, 중간재적 성격이라는 걸 갖고 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번 거쳐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중간재적 성격이라는 의미가 참 쉽지 않거든요.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하느냐. 암기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걸 암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재적 성격이라는 의미, 그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문제 유형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에요.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버버벅 대는 거 보니까 설명이 그렇게 개운치는 않았던가 봐요. 다음 문제. 거기다가 쩝쩝거리고 있네요. 네, 다음 중 관광 서비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관광 서비스라는 건 일단 첫 번째 무형성이고요. 그다음 모방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가서 보는 거, 네, 그다음에 갔다 온 걸 후기를 보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1번 고객의 직접 참여에 의해서만 서비스가 창출됩니다. 맞죠, 이거 관광 서비스는. 2번 인적, 물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맞아요, 이것도. 3번 정보와 의존 영역에 한계적 특성을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정보와 의존 영역에 한계를 보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무리 유명 관광지를요 촬영을 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고 아무리 뭘 해가지고 좋게 제공을 해주더라도요, 실제로 그걸 가지고 아 나는 여길 가봤어 이렇게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정말 아름다운 곳이구나 이걸 느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가봐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3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건 워딩도 바꾸면서 실제로 장점, 단점 이것도 바꿔버린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2번 흔히 저희가 이제 비튼다, 꼰다 그러는데 그 관점으로 출제됐던 문제 유형 체크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4번, 5번 설명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는 무형성과 모방성이 불가하다라는 관점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알더퍼가 제시한 ERG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두 등분을 해서 나눴던 게 허츠버그의 동기위생 이론, 만족 불만족으로. 그래서 이 요인 이론이라고 불렀죠. 그러면 메슬로우는 5단계, 허츠버그는 2단계. 그럼 알더퍼는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새롭게 연구해야 되니까 3등분해서 생리적, 안전의 욕구 2가지가 포함되는 걸 가지고 생존이라고 불렀고요.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사랑과 애정의 욕구, 뭐 사회적 욕구라고도 불러요. 소속의 욕구,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까지 3가지를 포함해서 나오는 걸 R, 관계.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2가지를 묶어서 G, 성장, 이렇게 나눠놨던 걸 알더퍼의 ERG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ERG 이론은 알더퍼가 메슬로우와 허츠버그의 이론을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새롭게 보는 관점으로. 2번 메슬로우 욕구 체계론에 대한 설명력과 경험적 타당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됐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3번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생될 수 없으며 하위 단계의 욕구가 하나씩 만족될 경우
다음 단계의 욕구가 순차적으로 발생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건 매슬로우 욕구 단계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알더퍼는 여러 욕구가 동시에 발생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두 개를 동시에 추구한다든가 세 개를 동시에 추구한다든가 위에 게 충족되지 않으면 아래쪽으로도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본 게 알더퍼의 ERG 이론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4번 보기를 보면 설명이 되죠. 상위 욕구의 계속적인 좌절은 낮은 수준의 욕구로 귀환토록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네, 5번. 욕구는 체계적으로 정돈될 수 있고 낮은 수준의 욕구와 높은 수준의 욕구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맞습니다. 설명. 이 문제의 유형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꼭 체크하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비스의 지속적 경쟁 우위, 저희가 SCA라고 부르는데 확보하기 위한 조건 중 모방 불가라고 딱 문제에서 제시합니다. 모방 불가. 자, 이 문제의 스타일은요, 2018년도에 잠깐 나왔다가 2019년도부터 완전히 출제되는 패턴, 출제 방식 자체가 뒤바뀐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전부 다 이렇게 예시를 물어봐요, 자꾸만. 밑에 나와 있는 보기들이 전부 다 예시거든요. 네, 그래서 명칭을 제시해주고 예시를 찾는 문제, 아니면 예시를 문제에다 제시해주고 명칭을 찾는 문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나와 있는 모방 불가. 자, 모방 불가라는 걸 보시게 되면 저희가 딱 떠오를 수 있는 키워드가 규모의 경제, 자본 비용, 차별화, 경험 효과.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가 언급돼요. 자,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건 프리미엄 가격의 지불 의사. 이 프리미엄 가격의 지불 의사가 충분하다. 이런 걸 저희가 독특한 가치라고 불러요. 독특한 가치라는 명제의 하부 예시가 프리미엄 가격의 지불 의사인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문제 유형은 분석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구분되어 있고 어떤 키워드를 기억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개론 30문제를 세 번의 영상에 나눠서 전부 다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강사가 풀었던 이런 방법론을 참고해서 시험에 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 2020년도 문제를 2022년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굳이 올리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는 굳이 제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이 되실 겁니다. 네, 여지껏 보신 영상만으로도 난 준비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추가적인 기출문제 자료,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제 카페입니다. 네이버 카페 화면이고요. 네, 그래서 밑에 주소도 있습니다만 오시게 되면 정말 다양한 솔루션,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기본서 재학습이라든가 오답 노트는 안 만드셔도 됩니다. 그냥 읽어만 보셔도 해당 챕터에서 무슨 문제가 나왔는지에 대한 것까지 전부 다 출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출문제 자료 2019년, 2021년까지의 총 29번의 기출문제 자료는 카페에 와서 안녕하세요 또는 시험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 정도의 질문만 하시면 다 공유하실 수 있도록 열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료 카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번 영상은 전략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